안녕하십니까. CNG 지식방송을 맡고 있는 조영식입니다. 오늘 2020년 3월 16일 CNG 디지털 지식방송은 건축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DFM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출연자는 경희대 김인환 교수이십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반갑습니다. 교수님은 그 전에도 BIM 쪽도 나오시고 여러 번 패널도 나오셨는데 요새 보니까 다 천하통일을 한 것 같아요. 학계가 기계 이런 조선 그다음에 건축까지. 어떻게 요새 활동은 어떻게 근황이 어떠신지 잠시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제가 CNG TV에 한 2008년 정도에 나왔던 것 같아요. 한 12년, 3년 전인데 그때는 BIM이라는 건축의 어떻게 보면 자동화 모델링 쪽인데 그것에 대한 어떤 확산을 위해서 나왔다고 보면은 지금 BIM은 이제 건설사 설계사에서 많이 쓰고 있고 거기에 대한 더 이상의 악유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BIM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게 현재 건설사나 설계사가 BIM을 적용해서 생산성을 많이 높일 수 있느냐 그것도 의문이 되더라고요. 또 건설 산업이 결국은 3D 업종이라고 해서 많이 회피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같은 사회에서는 더 어려워지고 있고요. 특히 최저임금제 나오고 그래서 이런 건설 산업이 BIM과 더 연계돼 가지고 제조업과 합쳐져서 더 깨끗한 산업, 정확한 산업, 빠른 산업이 돼야 된다 생각이 돼서요. 제가 빌딩 스마트 협회도 20년 전에 설립을 했지만 한국 CDE 학회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 캐드캠 학회인데 그 CDE 학회의 회장을 맡아서 다양한 산업 분야, 우리나라 제조업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조업의 다양한 분야들과 건축, 건설, 토목이 합쳐져서 같은 방식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자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약간 좀 공대 교수님들에 비해서 건축가 교수님은 약간 좀 인문계 쪽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거주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거 보니까 기계만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약간 좀 사람 냄새가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람 냄새가 조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틈틈이 이제 협회 얘기나 어떤 회장님의 한 비전도 한번 들어보겠는데 우선 오늘 주제가 어느 옛날서부터 어떤 자료를 보니까 다른 제조업에 비해서 건축업이 생산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는 있어요. 그거는 외국에서도 어떤 일을 보면은 생산성이 낮고 그리고 제가 좀 어떤 외국 생활이나 이런 걸 할 때도 봐도 사람 손이 엄청나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비용이나 이런 거가 줄이지를 못하는 거가 이제 생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비용을 제조업 같은 데는 로봇도 있고 3D 프린터나 이런 거 있어가지고 획기적으로 줄여가고 있는데 이제 건축은 CAD도 사용하고 이래도 획기적인 생산성을 못 줄이고 있는데 이번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화면이 앞에 화면이 보이시는 거죠? 독자들한테. 제목이 오프사이트 모듈러 빌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건축 설계 사무소에도 있어 봤고 또 시공도
일부 참여를 해봤고 네.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현장에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그건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국토해양부도 옵사이트 컨스트럭션 과제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현장에서 짓지 말고 공장에서 지어서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자. 과거에는 그 스팬이나 기둥 간격 뭐 이런 것 때문에 공간의 확장에 문제가 많았지만 지금은 구조적인 문제도 많이 해결됐고 설비, 뭐 전기 다 모듈화되고 유닛화되고 이렇게 돼서 이런 것들이 거의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 특히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40층 이상의 레지던셜 빌딩도 이런 방식으로 그냥 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한 10년 전에 싱가포르 국립대학에 제가 자문을 갔는데 거기 기숙사 건물을 다 이런 식으로 짓고 있고요. 일본도 많이 짓고 있고 네. 또 유럽에서는 영국이 제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제 재료 그 다음에 그 모듈이라는 건 작은 부품들의 모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 그 다음에 이제 모듈들이 모여서 유니터가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미리 다 설치돼서 크레인으로 그냥 네. 딱 하고 조립하고 그러니까 거의 100% 건식으로 주택이나 오피스나 그 필요한 그 뭐 병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가자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어떤 저런 거를 이렇게 만드는 공장은 건설회사에서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좀 이게 약간 좀 하이브리드 같아요. 건설회사와 제조회사의 한 중간적이니까. 네. 그게 이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근에 PC 공법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냥 뭐 물류창고나 네. 아파트 지하 주차장 이렇게만 썼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확장이 되고 있고 최근에 대기업에서 건설사에서 PC를 발주를 내면 물량이 너무 딸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PC라는 게 미리 프리캐스트로 해서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조립할 수 있게 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20년 전에 PC가 한 2배 이상 비쌌어요. 지금은 별 차이가 없어요. 약간 비싸긴 한데 대량으로 가면 오히려 물류창고나 지하주차장은 이게 더 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건설 회사가 공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는 공장을 협력업체로 가지고 있으면서 일을 할 수 있게. 근데 그 공장이 구조체뿐만 아니라 전기 협력업체, 뭐 설비 협력업체, 모든 그 모듈화된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그 부품들이 다 협력업체로 등록이 돼서 하는 거고, 심지어는 모듈화된 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는 중장비 업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컨소시엄이나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우리나라도 지금 요 말씀드렸던 그 DFMA, 다시 말해서 디자인 for Manufacture and Assembly 공법을 활성화하고 있는 몇 개 나라처럼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건설 현장에 이렇게 가보면 외국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뭐 위험이라는 말도 뭐 태국어도 있고 뭐 베트남어도 있고. 너무 그리고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좀 안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네. 근데 이제 뭐 여기서 많이 하시겠지만 왜 생산성이 이렇게 높지 않을까요? 그거를 이제 뭐 좀 옛날에 그래서 BIM도 있고, 그리고 이게 좀 개인적으로 이거가 BIM이랑 또 어떻게 같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건지, 컴플릭트가 안 되는 건지 좀 더 그것도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을 너무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좀 BIM은요, 예. DFMA랑 꼭 같이 가야 되는 거고, 그래요? DFM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BIM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른 제조업은요, 똑같은 제품을 수천 개, 수만 개를 찍죠. 네. 근데 건설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인시추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이제 그 기초, 뭐 토목도 그렇고 모든 사이트가 향도 다르고 기초도 상태도 다르고 하니까 그래서 토목만큼은 현장에서 해야 되고 기초가 된 다음에는 제조업처럼 하는 건데 생산성이 높지 않은 이유는 똑같은 건물을 쫙 짓진 않잖아요. 그죠? 하나 짓고 그 다음에 좀 다르게 짓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산성이 좀 낮아지는데 BIM 기술을 쓴다면 그런 시뮬레이션을 컴퓨터에서 다 해볼 수 있어요. 수천 개, 수만 개에 대한 부품의 조립 상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공 시뮬레이션까지 다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 기술 중에 하나가 BIM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잠깐만 그 전에 예, 슬라이드를 보면은 예. 이게 되게 중요한 슬라이드인데요. 예. 우리나라가 아시겠지만 이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은 산업재해가 일어나요. 그렇죠. 또 하나는 건설 현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멘탈 일리스도 제일 많은 업종이에요.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뭐 정신적으로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의 모든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서 너무 많은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건물을 지을 때 미리 다 결정을 하는 거죠. 건축주가. 그래서 과거에는 건물 한번 지어 보면은 뭐 사람이 된다. 또 10년은 늙는다. 뭐 그리고 건물 하다가 뭐 죽는 사람도 많이 있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렇지만 저기 걔도 작품이지 않습니까? 뭐 하나 이렇게 딱 해놓고 나면은 가장 오래 남는 거고. 그런데 그 디자인 자체는 그 BIM 기술을 쓰면은 다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데 그거 설계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시공 현장에서 그걸 받쳐주지 못하면 안 되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마감이라든지 골조라든지 모든 게 품질의 균일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현장에서는 또 비가 오잖아요. 바람이 불고 워낙 변수가 많은데 공장에서 하면은 내부에서 짓기 때문에 그게 줄죠.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DFM에서는 우리가 핸드폰처럼 미리 다 스펙을 다 건축주랑 정하고 옵션한 것만 선택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공장으로 발주를 내면 2달이면 2달 동안 다 부품을 짓고 현장에서는 그 내장, 외장까지 다 한 상태에서 옮겨서 마무리 페인트, 뭐 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플로어에 대한 연결 이 정도만 지붕의 연결 정도만 하고 현장에서는 뭐 길어야 한 2달이면 다 끝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미래의 건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빨리 짓는 것 같아요. 외관은 그 내부에 뭐 이런 거가 오래 걸리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생산성은 모르겠는데 그 어떤 건물이나 이런 거가 빨리 올라가는 것들은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데 뭐 내부적으로 이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1930년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을 때 그때도 한층 올라가는데 이틀 반, 일주일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아무리 골조가 빨리 올라가도 양생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고 뭐 비가 오거나 뭐 날씨가 추우면 양생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하면 정말 생산성이 안 올라갔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그랬었지만 액체 콘크리트라고 그러나 그거를 한 거가 굉장히 혁명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고강도 사람이 가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그걸 하니까 사실은 뭐 북한 같은 데서 이렇게 TV 보면 아직도 그 시멘트 그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도 건축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됐는데 근데 이제 이거 인건비를 따라가는 걸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3D 프린터가 이제 건설 골조에 많이 이제 쓰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훨씬 더 빨리 지어질 수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요새 세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우리 사실은 좀 경쟁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는 좀 아쉬운 게 우리나라 건축이나 이런 거가 좀 수출을 못하는 거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주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좀 국제적인 트렌드는 어떤지. 네. 요거가 이제 다음이 한글로다가 할까요? 아니, 여기가 나은가요? 그 전에 싱가포르 먼저. 싱가포르. 네, 네. 그 가장 뭐 앞서간다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네, 네, 네. 네. 이 나라는 이제 2014년도부터 벌써 제조업 방식으로 건설을 짓고 있고요. 제가 2014년 뭐 2010년도부터 그 싱가포르 건설청의 이제 국가자문위원회에서 국가 로드맵 만드는 때도 많이 공헌을 했는데 그때 가보면 국가의 어젠다가 건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인구가 실제 싱가포르 인구가 한 350만 되는데 한 150만, 170만이요. 외국인이에요. 얘네들이 더 외국인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 건설 현장에서 다 자동화나 이런 그 모듈화를 해서 기계가 시공할 수 있게 바꾸는 이유가 외국인이 많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멘 공장이 가장 큰 공해 발생 공장이거든요. 근데 홍콩이 워낙 싱가포르이 작다 보니까 세멘트 공장이나 이런 공장을 놓을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미리 PC라 이렇게 미리 부품화해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시공만 해라.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10층, 20층, 30층, 40층까지도 지금 레지던셜 빌딩이나 오피스 빌딩을 PPVC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가이드라인도 수년 전부터 나와서 하고 있고요. 가장 앞서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PPVC의 약자는 뭐냐면 Prefabricated Precast Volumetric Construction에서 두 번째가 참 그 프리피니시드죠. 그래서 내부와 외부가 마감이 다 된 상태에서 3차원 형태를 이동시켜서 짓는 건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PPVC가 어떻게 보면 미래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와야 될 건설이 아닌가. 근데 사실은 뭐 좀 그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날이 오겠다는 생각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기업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그 기업이나 이런 현장에서 이걸 받아들이려면은 뭐 어떤 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있을까요? 법규죠. 가격이 쌉니까? 법규입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 9월에 이제 홍콩에서 이 큰 컨벤션이 있었어요. 이 주제로 제가 이제 키노스로 초청받아서 이제 했는데 그때 그 싱가포르 BCA의 그 이메리터스 체어맨이죠. 그 존경이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본인이 제일 처음 했던 거는 싱가포르 관련 법규를 다 바꿨다. 그래서 저한테 자랑하는 얘기가 자기네들은 이게 이제 하나의 모듈이 지나가면 폭이 3.4m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3.1m 이상은 못 가게 돼 있어요. 몰래 국도로 다니는데 자기네는 이런 건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동을 할 때는 앞뒤로 페트롤을 무조건 가게 바꿨다. 그러니까 세세하게 건설 관련 법규, 도로 법규에 관련된 거 무지하게 바꿀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서포트가 되는 상태에서 이게 같이 돌아가니까 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홍콩이 있는데 홍콩은 또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홍콩은 가장 조건이 좋은 게요. 바로 2시간 거리에 선전이나 항저우나 이런 큰 도시가 있어요. 메일랜드. 그래서 얘네들은 그런 것들을 공장을 중국에 갖고 있으면서 홍콩이 워낙 좁으니까 바로바로. 그때 작년 9월에는 여기서 이제 큰 관련된 행사를 해서 시상을 했는데 그 시상 수상한 사람이 홍콩 공무원이고 디파트먼트 빌딩에 그 다음에
또 공동 수상한 사람이 항주에 있는 이 PC 공장 사장이더라고요. 그 회사인데 법규며 모든 거 바꾸는 정도가 워낙 상상을 초월합니다. 얘네들이 2019년도까지 뭐 거의 한 20-30% 건설을 다 이걸 하겠다. 네. PPVC나 얘네들은 이제 홍콩은 MIC라고 합니다, 주로. 그래서 이제 모듈러 인테그레이티드 컨스트럭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서 MIC 공법으로 많이 하고 근데 있고. 이게 뭐 차이가 있어요? 아까 말한 뭐 PC랑 그러니까 그 PPVC라는 거는 이제 3000 볼륨이고, 네, 그다음에 MIC는 그냥 모듈 기반으로 하겠다. 근데 결국 결과물은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 하고 있는 그 사례가 있는데 제가 동영상으로 한 3분 정도 준비를 했는데 네. 한번 보시면 어떨까? 예, 지금 볼까요? 네네, 독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으실 거예요. 저 건물이 샘플로 지어진 건물인데요. 네. 중국의 항저우에서 가지고 와서 지어진 것이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공법이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래브를 그 PC로 안 하고 그냥 철골조로 해도 문제가 없는데 주거용 같은 건물에는 진동 같은 게 있으니까 좀 진동을 줄이기 위한 방식으로 PC를 올려서 PC 슬랩을 올려서 공사를 하죠. 지금 돌아가고 있나요? 네네. 이게 소리가 좀 커서 좀 줄이려고 그랬는데 이게 네. 자, 가면서 이게 왜 자꾸 근데 저 건물 하나하나씩 다 저렇게 만드는 거군요. 아. 네, 이렇게 만들어서 저 공장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거죠. 하여튼 홍콩이나 싱가포르는요, 지금 핫 이슈가 빔이 아니고 DFMA와 MIC예요, 건설사랑. 그래서 그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건설협회가 있어요. 네. 컨스트럭션 이노베이티브 컨소시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인력이 여기에 그 투자가 돼서 그 건설업체들 발굴도 하고 또 장려금도 주고. 근데 재밌는 사항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요. 이런 공법을 쓰면은 장려금을 줘요. 인센티브를. 펀드가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펀드를 좀 마련해 주면 초창기에는 이제 돈을 좀 지원받아가지고 이런 건설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 비용으로 할 수가 있는 내공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조선업이 할 때 그 건축의 기술을 많이 갖다 했거든요. 조선이 shipbuilding이 이제 건축이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딱 보니까 요새 이제 좀 복잡한 배라든가 예를 들어 유람선이나 이런 것도 이런 걸 이용해서 모듈화해서 짓거든요. 이게 서로 이렇게 맞아요. 기술이 많이 그러니까 지금은 건설이 조선업이나 항공업에서 많이 배워야 되는 게요. 조선업 같은 경우는 다 모듈화돼 있고 그냥 뭐 곡면, 그러니까 캐빈 같은 거 보면 곡면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건축에서 도입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비행기 타면은 아주 가벼운 부품으로 벽체를 만들죠. 곡면으로. 어디까지가 벽이고 어디까지가 지붕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만들고 창도 만드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공법으로 건설이 가야 된다. 여기 보면 이제 다 짓고 나서 저 보양재를 입혀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죠. 장점은 건설이 기후나 자연재해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내부에서 져가지고 가지고 와서 짓고 또 혹자는 뭐 스팬의 중간에 기둥이 많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기둥을 다 없앨 수 있어요, 보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그 PPVC 공법으로 만들어진 건물의 내부인데 실제 영국에서는 진짜 많이 하고 있고 네덜란드에서는 목조주택도 한 아파트, 목조주택 아파트를 물론 구조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외장은 다 목조인데 PPVC 공법으로 MIC 공법으로 20-30층까지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네. 재밌네요 이게.
다음은 이제 네. 지금 이제 중국도 뭐 홍콩이랑 중국이랑은 조금 다릅니까? 이제 중국은요, 네. 우리나라를 훨씬 앞섰다고 봐야 돼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어떤 거에 대해서는 후발주자가 유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건설도 뭐 제가 뭐 한국 공무원들도 잘 알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너무 바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신경을 잘 못 써요. 그런데 제가 이제 중국 정말 많은 큰 도시에 초청을 받아서 가면 거기에 정말 키맨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그 PPVC 공보로 가야 된다. 그러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2020년도에 하고 있는 어떤 주마다 경쟁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그 뭐 20년도에는 뭐 25%, 15%까지 다 이런 MRC 공법으로 간다든지 어떤 주는 25년에 30% 건물을 다 이걸로 짓겠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에 빨리 대응을 하지 않으면 주변 국가들한테 밀리죠. 많이 밀리죠. 건설이 GNP의 10% 이상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아주 큰 포션이고 또 거기에 딸린 뭐 여러 가지 부가 산업들도 많은데 지금 같은 방식으로 가면은 절대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또 수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공장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그 GS건설이 가장 빨리 BRM이나 뭐 프리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GS건설이요. 요 MIC 공법 하는 그 스타트업들을 많이 인수를 했어요. 미국 기업, 뭐 영국 기업, 네덜란드 기업들을 인수해 가지고 이제 비전을 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있고 포스코 건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비전이 있는 회사들은 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이게 바로 미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지금 이렇게 보니까 뭐 방향성은 뭐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얼마만큼 속도나 그 현재에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가는 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나오는 그 타다도 사실은 가야의 길인데, 타다. 예, 그게 이제 그 어떤 정치적인 거랑 뭐랑 엮여져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국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비해서 굉장히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회적 비용을 엄청나게 주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민주주의 국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투표철이잖아요. 네, 선거철이니까 네, 그렇죠. 선거가 끝나고 나서 타다법에 대한 뭐 했으면 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지금은 표가 중요하니까. 지금 뭐 아무 생각. 근데 한 가지 그 이렇게 건축이나 뭐 건축사나 뭐 이런데 협회나 이런데 있는 분들 중에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분, 건축 전공하시는 몇 분이 계신데. 근데 별로 이렇게 건축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걸 못 봐가지고. 요새는 뭐 현안이 다 그런 게 아니고, 뭐 민감한 사항들이 많이 또 대두가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그 협회라는 거에 도움을 많이 청하잖아요. 보통 협회를 하면 그 국가에서 협회 의견 같은 걸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많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까? 그 뭐 지난 3월 14일 날도 이제 4차 산업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로드맵이나 그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다 취소됐어요. 최근에 정부 국토부가 주관하는 것들이 그런데 이제 국토부가 특히 이제 그 공무원들이 되게 똑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요 관련돼서 옵사이트 컨스트럭션 과제도 국토부가 주도해가지고 만들었고 인공지능 과제, 인공지능 기반의 설계 자동화 과제도 국토부가 만들었고 기획을 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설계 자동화와 요 아까 말씀드렸던 옵사이트 컨스트럭션 과제 같이 가면 우리나라 건설 산업이 정말 선진화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치권에 가면 그게 이제 잘 안 돼요. 그래서 예타 통과하는 것도 어렵고 이제 우리나라 GNP의 건설 산업이 차지하는 걸 보면 그렇게 가능할 만도 한데
이게 좀 지원받는 데는 많이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네. 많은 건축 건설 관련 사람들이 또 정치권에 가서 목소리 내는 것도 비례대표로 간다든지 해서 목소리 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그 정부의 프로젝트나 이런 걸 해서 뭐 사무관들이랑 이런 사람들을 저도 같은 생각이 똑똑하긴 해요. 근데 이제 거기도 순환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요새 세상은 전문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럼 뭐 다시 리셋도 되고, 그리고 또 이 분야도 뭐 법규도 사실은 공무원이나 사무관 이런 사람들이 그걸 다 알만하면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참 고민들이 많으실 것 제가 같아요.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 빌딩 스마트의 창립 때부터 있었잖아요. 네. 96년도부터 참여를 했고 그 당시에 싱가포르에 같이 있던 초창기 공무원들이 지금은 바로 그 청장 바로 밑에 있어요. 다.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들이. 근데 그 친구들이 아직도 그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는데 한국의 조달청이 갈 때도 받고 국토부에 갈 때도 도움을 받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전문 분야에 있어서 계속 똑같은 걸 하고 홍콩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순환 근무를 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과 일본 그 이유는 부정부패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게 뭐 장점도 있지만 정말 특화된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가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놔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들은 2년 내에 큰 사고만 안 치면 본인들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리스크 있는 걸 안 하려 그러고 그런 거에 대한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이런 IT 쪽 관련된 거, 4차 산업 관련된 미창부나 지금 국토부나 이런 데서 담당관들은 좀 오래 맞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이제 사회가 사람들이 약간 손 놓고 있는데 사실 보건을 제외한 뭐 국토부에서 손 놓고 있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사람이 안 해도 뭐 비디오 컨퍼런스라도 하면 되지 않나요? 그거 뭐 다 손 놓고 있으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잖아요. 결정이 자꾸 늦어지면. 아니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한 최근 몇 주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회의를 잘 못 갔지만 제가 이제 뭐 CD 학회를 맡고 있지만 제가 이사회도 다 온라인으로 바꿨고 모든 뭐 행사도 뭐 협회 행사도 바꿨는데 그 대신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회의는 많이 좀 익숙해졌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하루에 막 몇 번씩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위기가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나. 그렇죠. 사람이 온라인으로 만나서 과거에는 뭐 오프라인으로 만나자 하면 되는데 지금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당연성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트렌드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Introduction of DMP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다 정리를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자 이제 좀 그동안 전에는 약간 좀 이렇게 트렌드나 뭐 가벼운 건데 지금은 이제 약간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렵죠. 용어가 막 나오니까 또 약어가 나오니까 어려운데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DFX, Design for X, X라는 건 다 포괄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핵심 용어가 Manufacture와 Assembly.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건설에서는 디자인 for 그냥 컨스트럭션이잖아요. 그런데 그 컨스트럭션이 일반이 아니고 제조업에 맞는 디자인을 해라. 그 다음에 조립할 수 있게 디자인을 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디자인이요. 결국은 가상 건설 시뮬레이션까지 해봐야 되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DFMA가 상당히 영역이 커져요. 그래서 저는 현재 DFMA 협의체가 하나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DFMA에 동참하는 모든 건설의 생태계 구성원들이 그 기술들을 제공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플랫폼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DFM의 협의체에서 내가 모듈화된 설계를 할 수 있어. 그럼 그 설계사무소들이 인증을 받고 가입을 하는 거고 내가 DFMA를 할 수 있는 건설사야. 그 건설사는 지역마다 다 있어야 돼요. 예. 만들어야 되고 전기도 모듈화를 해야 되거든요. 인증을 받은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는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뭐 예를 들어 간단하게 뭐 화장실에 유닛을 한다. 그 화장실 유닛도 보면은 그 변기가 있으면 변기 뒤에가 과거에는 바닥 배관이었지만 벽면 배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네. 그래서 쫙 설치하고 끝나는 거예요. 바닥도 과거처럼 방통을 습식으로 하지 않고요. 다 건식으로 그냥 파이프 집어넣어가지고 딱딱 패널 넣어서 조립하면 끝나는 걸로. 이거 다 바뀌는 거예요. 저기 조선소에서 하는 노동자분들 여기 오면은 잘할 텐데요. 오면 잘하죠. 그건 완전히 다 거기 그 밑바닥이 아니라 다 저긴데요. 그렇죠. 벽면인데 그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중장비 업체들. 네. 그러니까 DFMA를 해서 우리가 이제 이동을 시킨다. 그러면은 하나의 볼륨을 이동시킬 수 있는 뭐 트럭 업체들, 뭐 카고 크레인 업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하나의 볼륨이 경량 철골조일 때는 톤이 뭐 한 10톤, 많아야 12톤이지만 이게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25톤까지도 올라가요. 네. 근데 이제 그 다리 길이에 따라서 뭐 50톤, 100톤 크레인이 와야 되니까 내가 인증받아서 이걸 해봤어. 또는 경험이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인증을 해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가능성을 정말 많이 보는 게 건설 업체들, 아주 큰 건설 업체가 아닌데 조금 중간 정도의 건설 업체 대표들이 저한테 더 이상 못 해먹겠대요. 왜냐면 나중에 하자보수 뭐 클레임이 더 많이 들어오고 사고 많이 생기면 또 산재 또 해줘야 되고. 근데 이거는 미리 다 좀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건설 업체가 더 선진화가 될 수 있고 리스크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주식 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럼 주식이 내려가잖아요. 네. 근데 DFM을 하면 건설 산업이 불확실성이 정말 줄어요. 그 이제 굉장히 더 안전하게 그리고 빠르게도 할 수 있는 안전할 수 있고 향후에 혁신적인 이제 거네요. 로봇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다 제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자동화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 포 매뉴팩처링 앤 어셈블리라는 용어는 이제 뭐 기계나 뭐 이런 데서도 많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저기에 도입이 되면 건설 현장에서 도입이 되면 굉장히 좀 혁신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옛날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 트레이닝을 받은 건축가 나온 이런 학생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전달이 될까요, 지금? 결국은 그러니까 아직 주니어들은 예, 예.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학교 교육에도 이거를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빔 이제 교육을 어느 학교도 하듯이 예, 여기에 대한 교육도 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근데 이제 빔도 초창기에는 거의 뭐 저항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모든 대학에서 BIM은 뭐 다 가르치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또 학교나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그런 것들 스탠다드라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이런 부분에서의 표준화 같은 것들은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뭐 표준화가 있습니까? 그 우리나라에서도요. 국가 모듈화 과제가 크게 되고 있고요. 실제 실증자들도 막 지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제에서 하나의 볼륨의 폭과 높이에 대한 표준들 다 만들어지고 있고 제안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협의체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와 또 같이 연계해가지고 뭐 필요하면 국가 여러 가지 표준들도 만들고 규격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우리나라에서 건설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설계하는 사람들은 뭐 문의 사이즈, 높이의 사이즈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설계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작업체들도 그 설계 안 보고 그냥 제작을 하는 거예요. 표준화만 돼 있으면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다 서브적인 것들은 만들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표준화가 물론 제정은 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노력도 같이 해야 되는데 상당히 DFM을 하게 되면 표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웹 기반의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되듯이 DFM에 대한 어떤 좀 인센티브가 있다면 정말 표준화가 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안전이나 이런 거가 사실 지금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다고 해도 사고가 그렇게 아주 많이 나죠. 생각보다 많이 나니까 많이 나요.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실제 이제 대형 건설사나 뭐 좀 뭐 도급순위 한 100위권은 괜찮은데요. 네. 그 우리나라 건설사 뭐 거의 10,000개가 넘어요. 뭐 활동하는 업체들도 한 뭐 7, 8천 개가 되는데 밑에 들어가면요. 뭐 그냥 대충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안전교육 이수를 해야 되지만 현장에서는 비용이 제일 중요하니까 비계를 매야 되는데 안 매고 그냥 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산재하다가 뭐 워낙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도 우리가 국가적으로 가장 큰 손실이고 해외 가면은 싱가포르나 홍콩은 공무원의 존재가 뭐냐면 국민의 안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안전한 건설을 하기 위해서 또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공무원들이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바뀌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가안전처 해가지고 뭐 안전 관련 부서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 건설은 안전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함께 같이 우리가 그 보완해 나가는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방안이 이러한 건설 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도 보면은 PPVC 공법인데 한 층에 한 유닛을 그냥 올려요. 네. 네, 올리고 어떤 뭐 벽체는 그냥 비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연결돼서 거실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저렇게 되면 공기가 적어도 3분의 1 이상 줄어들고 품질도 보장되고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피라미드 그림을 보면은 이제 굉장히 많이 상위가 뭐 가장 높게 가야 되는 거고 밑에 저기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여러 종류로 발전되어 온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뭐 주로 어느 나라에 유럽 같은 데서 많이 발전된 겁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듈라 공법이 이제 활성화된 나라가 좀 추운데 추운 나라 북구 이런 데는 1년에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뭐 한 5, 6개월밖에 안 돼요. 한 9월부터 춥기 시작해서 한 4월까지 추우니까 그래서 이제 뭐 스웨덴 같은 데는 정말 이런 식으로 많이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영국이 제가 보기엔 제일 앞서 나갔다고 볼 수 있고요. 미국은 이게 활성화가 안 된 이유가 그런 회사가 있으면 국가가 워낙 크니까 이동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동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큰 회사는 없고 좀 중소규모 그런 제작 회사들이 있는데 활성화가 돼 있지만 그래도 미국은 아직 제가 보기엔 이쪽으로 포커스를 안 하고 있고 작은 나라들 말씀드렸다시피 뭐 홍콩, 싱가포르, 그다음 호주 이런 데도 호주는 지역별로 많이 거기 인건비가 워낙 비싸니까 우리나라 세계에서 뭐 건설 단가가 제일 높을 거예요. 아마 개인 그걸로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많이 돼 있고 또 일본이 상당히 앞서 있어요. 뭐 여러 그 일본 가보시면은 조그만 호텔 들어가면은 다 비즈니스 호텔은 다 우리가 prefabricated bathroom unit에서 PBU라고 하거든요. PBU 그냥 딱 들어가 껴지는 거예요. 화장실은 그냥
미리 제작돼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고정이 됐는데 이거 띄어낼 수도 있어요? 아,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네.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가 이게 가능한 게 내가 10년 살고 가족들이 다 컸어요. 네. 애들이 네. 그러면 둘이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한 층을 떼서 딴 데 팔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용도를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핸드폰 중고 파는 것처럼 네. 이제는 제품이니까 5년, 10년, 15년마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지붕 모양도 바꿀 수가 있고 네.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가 이제 이쪽에서는 가능한 거죠. 그게 이제 한 그 20, 30년 전에는 그냥 뭐 50평, 60평짜리를 굉장히 선호했잖아요. 우리나라 네. 아파트도.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 나가 사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그 유집이나 이런 거에서 나눠서 맞아요. 살 수도 있고 그랬으면. 그래서 거기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인다면 이제 우리 지구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우리 지구는 노화가 돼가고 뭐 자원도 고갈되고 환경은 파괴되어 가는데 건설 집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재활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땅이 우리가 이제 재산 가치가 아니라 주거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정말 좋은 땅이 있어요. 여기 전원주택 살고 싶어. 근데 기껏해야 한 20년 살고 우리는 다시 들어와야 돼. 그러면은 20년 임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지고 20년 후에 깨끗하게 옮겨가지고 또 자기 원하는 데 지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집은 한번 전하면 옮기질 못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다 건설 폐기물이 되는 거거든요. 네. 건설 폐기물은 정말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친환경적인 방식의 건설이 바로 PPVC 방식이고 MIC 방식이다. 진짜 이 건설 폐기물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참 네. 문제가 나중에 심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 일단 묻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예, 이게 썩지도 않고 이게.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요거는 무엇입니까? 요거는 이제 굉장히 세분하게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돼 있죠. 네. 그 스트럭처, 그 구조 쪽 분야와 건축 분야랑 MEP 분야. MEP라는 건 설비나 파이핑 얘기하는 건데 이 구조 분야, 그러니까 골조 부분에서는 약 40%를 세이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비용의 40%를 절약하는 거예요. 만약 100원이 들었다, 그럼 60원만 든다는 얘기고 건축도 거의 70% 정도를 다 자동화해서 세이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MEP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아무리 기존 방식으로 건설을 해도 세이브가 안 되는데 이 방식으로 가면은요, 그게 시간도 줄어들고 인건비도 줄어들고 비용도 줄어든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일단 요즘에는 이제 그 뭐든지 라이프 사이클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옛날에 한 번 지면 뭐 한 100년도 살고 어떤 데는 한 50년도 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하도 변화가 심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80년대에 우리는 그 재건축만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늘리는 걸로다가 다 부셔버리고. 난 좀 아까운 게 아파트 단지에 부시는데 그 나무, 그 오래된 나무까지 다 부시는 거 보면, 자르는 거 보니까 너무 근데 우리 그런 문화가 바뀔 겁니다. 그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유럽을 가면은 300년, 400년 된 건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골조는 유지한 상태에서 포사드나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레노베이션 하는데 우리는 그냥 가능한 부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는 거기에 대한 규제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막 부수는 거에 대한 그리고 인센티브도 같이 가야 된다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건설 방식이 좀 과거에 습식이라서 습식이라는 거는 이제 그 뭐 타일 붙이고 뭐 그런 건 콘크리트 붓고 이런 거를 해서 깨끗한 건식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요 건설 분야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누가 그 타일공들 하루 35만 원을 줘도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저도 그런 얘기, 스마트 공장 얘기할 때도 그랬거든요. 이 독일이나 이런 데 가면은 공장이 냄새도 안 나고 위험하지도 않고 그래야 젊은 사람이 오지.
냄새나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왜 우리나라 사람 왜 안 오냐라고 얘기해봤자 그거는 말이 안 돼. 네. 누가 가겠습니까? 자기 자식도 안 보내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번 이제는 제조업의 스마트 공장처럼 또 이노베이션이라는 거가 이렇게 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네요. 이게. 건설이요. 모든 산업 분야 중에서 제일 낙후가 돼 있어요. 아직까지는. 아무리 해도 우리는 자동화되기 어려운 분야예요. 근데 참 이 유럽이나 어떤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좀 저기 온 게 그 건축이나 뭐 건설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는 좀 대우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기술자로서 기술자로서 전문가로서 엔지니어로. 대우를 받죠. 그리고 저기 공병이라는 거가 우리는 노가다라는 말이 그 일본 말에서 나왔는지 모르는데 공병에 대해서 굉장히 그 군인들 중에 이제 공병이 그 시설을 다 건설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그 존경받는 병과인데 한국은 되게 이게 또 유교 문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건축을 전공했지만 일반적인 인식이 그냥 건축업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건설이 이렇게 바뀐다면 건축은 진짜 전문가가 하는 거다라고 인식이 바뀔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예술적인 측면도 우리가 건축이 있으니까 그리고 깨끗하고 네, 이게 오히려 좋죠. 네,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더 창의적이지 않느냐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듈화가 된다고 해서 더 뭐 규격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싱가포르 랜드스케이프를 보세요. 다 이렇게 했지만 우리나라 아파트처럼 획일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약 조건, 컨스트레인트가 많을수록 더 창의적인 설계가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들어봤는데 그 나라에서는 법규 중에 똑같은 거를 지으면 뭐 벌금은 내거나 이렇게 맞습니다. 못하게 예, 싱가포르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똑같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 해가지고 어디 가서도 교보 빌딩 같은 거가 비슷한 게 전국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아쉽습니다. 이게 건축. 그러니까 우리 건축 설계하는 분들이 저는 이제 단가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설계가 좀 더 다양화되려면 단가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건축주들이 설계는 무형의 가치니까 그냥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게. 그냥 카피해서 그냥 쫙 복사해서 쓴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규제도 바뀌어야 되고 또 건축가들에 대한 자존감도 스스로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설계가 진짜 어렵거든요. 우리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비의 100배까지도 우리가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설계가 좋으면 그 부가가치가 100배 이상 높아져요. 그러니까 건설 비용보다. 예를 들어서 스페인의 빌바오 뮤지엄 가면 그 스페인 딱 들어가면서부터 빌바오 가는 사인이 다 있거든요. 그 도시는 그 빌바오 뮤지엄 때문에 살았어요. 네. 가우디 건물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나라 그 동대문 디자인파크도 그 자하디드가 설계했는데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제가 그 동대문 디자인파크 설계 자문위원이었는데 빔 쪽에 그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싸게 하고 힘들게 하냐, 설계비를 많이 줬냐. 네, 저도. 자하디드를 불러다가 막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분 설계한 사람이고 우리가 뽑은 사람인데 설계 공모를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공격을 왜 했느냐, 이 컨텍스트에 맞냐 안 맞냐 하는데 그러면 그 설계를 주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우리가 좀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뭐 에펠타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인정 못했지만 나중에는 뭐 파리의 상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디자인에 대한 가치를 좀 일반 국민들도 많이 좀 리스펙트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디 여행 가도 뭐 쇼핑몰 같은 데는 안 가도 이렇게 좀 건축물 괜찮은 데는 다 구경하거든요. 그렇죠. 그 뭐 일본도 보면
가끔가다 이게 건축물이 괜찮은 데가 좀 있는데 한국은 드물어요 이게 점점. 그래가지고 아파트만 너무 많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가족들이랑 가끔가다 그 동대문 그 DDP 가는데 멋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만한 가치가 오래 생명을 갈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저는 그게 부가가치라고 봐요. 우리나라 국력을 그런 건축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제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아쉽습니다. 일찍 돌아가셔서 그분이 이게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인가 봐요. 이 아키텍처가 보니까 그게 이 자기 명성을 가지고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저기 이제 좀 시간이 지금 뭐 다 지났어요.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그래가지고 요 자료는 이제 오픈돼 있으니까 네. 조금 더 공부하실 분들은 요걸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질문을 조금 받을까 그러는데요. 이게 자, 여기 이제 제일 나중에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모듈 주택이라 이원규 님이 모듈 주택이라는 거가 실제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되어 있나요? 이렇게 아주 직접적인 질문을 했는데 상용화 됐습니까? 지금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실제 아직은 실험적이고 소형화된 건물들이 많지만 그런 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쳐보면 주택 중심으로 돼 있고 또 국가에서도 뭐 천안도 그렇고 10층짜리까지도 이제 실증 단지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서히 상용화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품질이나 표준 측면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전 국가적으로 이러한 문화와 어떤 기술들이 개발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박승환님은 그 건설업자를 사업자로다가 바꿨습니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사업가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보다는 왜냐면 이게 사업가잖아요. 이게 패키지지 않습니까? 이게 자는 그냥 한 사람이 가서 일하는 거고 사업가는 이렇게 여러 개를 다 뭐 전기, 뭐 MEP도 있고 뭐 이거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통칭하는 사람들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설계 시공 뭐 이런 걸 다 해서 제가 건설업자라는 용어를 썼다면 그거는 제가 잘못한 것 같고요. 이렇게 바뀌었는데 일단 사과드리고 건설업자라는 게 현재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바꾸자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저도 건설 사업자로 바뀌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건설업이 또는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대우를 받으려면 기존 방식에서 우리도 스마트하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저는 좀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걸 엔터프르너라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건설에서도 조금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그래서 뭐 이 비용을 가지고 막 하다 보면은 이제 그냥 업자가 돼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코스트에 맥락에다 가지고. 그 다음에 선정호님은 전통적인 건축비 비용 산출 방식이 온사이트 개념에서 모듈러나 공업화 주택의 경우 공장 생산 부분에 겹치면서 계산 오차가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명확하게 전통적인 건축 비용 산출에 녹여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굉장히 핵심을 찔러주신 것 같아요. 네네. 비용이 아무래도 새로운 생산 방식은 또 새로운 비용이나 이런 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예. 지금 저희가 연구 과정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게 그러면 실제 비용보다 더 싸야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PC에서 제작해서 갖고 오는 비용이 현장에서 타설하는 비용보다 비싸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한번 볼 때는 또 그게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PC를 많이 쓰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비용에서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나 또는 건설 전체 비용에서 우리가 제한하는 방식이 더 싸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들이 당장 싸느냐 아니면은 몇 번 해보고 더 싸지느냐 아니면은 처음 몇 년은 더 비싸지만 뭐 정부 지원이나 아니면 좀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서 혜택이 있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10년 후에 철거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그러한 또 재활용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서 더 싸다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가치 평가 측면에서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김승주님은 BIM 자재 변경 시에도 일괄 적용이 될 수 있는지요라고 이거 질문이 좀 어디죠? 몇 번? 여기요. 김승주님이 BIM 자재 변경 시 일괄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이 질문이 좀 뭐가 빠진 것 같은데. 그렇죠. BIM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내가 라이브러리 특성을 뭐 이게 뭐 어떠한 재질의 뭐 어떤 등급의 어떠한 규격의 뭐 문이다. 그러면 그걸 딱 바꾸면 전체가 다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BIM을 쓰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그 코스팅 할 때예요. 그러니까 전체 건설 자재 비용이나 이런 걸 할 때 하나만 바꾸면 다 바꿔지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견적을 낼 수 있고 내역들을 많이 뽑을 수 있습니다. 정영규 님이 소개자를 다운로드가 가능한지라고 그랬는데 한 일주일 정도 후나 이거 할 때 제가 저기 캐덴 그래픽에다가 자료를 PDF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준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 박승환 님은 ISO 이게 16739 요거는 옛날에 이 저희가 또 IFC라는 거가 이게 또 플랜트나 뭐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했는데 네. 그 빔의 유일한 표준이 IS 16739 IFC라는 거니까 저거를 당연히 써야 되죠. 그래서 DFMA에서도 오픈 빔으로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필요하면은 각 벤더의 라이브러리를 변환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분은 좀 굉장히 약간 급하신가 봐요. 이종수님은 35층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 상기 공법으로 고층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지요? 이건 좀 재건축을 말씀하시는 건지 재건축인 것 같은데요? 저거는 전체적으로는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저 정도 규모면 부분적으로 이 공법을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저 혹시 좋은 그 사업을 하시는데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면 여기 연락을 주십시오. 협회나 이런 데에서. 그리고 뭐 여기가 요거 하나로 끝나는 거가 아니기 그 때문에 위에 질문 한번 보실까요? 어떨까요? 이창희님 그 밑에요. 영어로 써 있는 그 아래 좀 더 아래요. 더 아래요? 네, 거기. 여기요, 이창희님. 결국 샵을 치는. 결국 샵을 치는 협력업체까지 3D 설계에서 참여해서 코디네이션을 함께 수행해야 하는데 이는 한때 이슈됐던 IPD와 같이 모든 참여자가 설계 단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계약적 근거가 국내에 마련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과거에는 이제 그 뭐 도급, 하도급 해가지고 이런 관계로 해서 그 메인 컨트랙터가 모든 책임을 지는 방식이었는데 IPD 방식은 모든 협력업체들이
같이 쉐어드 리스크, 쉐어드 베네핏을 갖는 거예요. 같이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건설사, 설계사, 뭐 MEP, 전기 다 모여가지고 지분을 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이익이 나면 같이 나눠요. 근데 이게 네. 뭐의 약자입니까 이게? 인테그레이티드 프로젝트 딜리버리라는. 우리도 이런 용어가 있는데 네. 프로덕션. 그런데 이제 그 조달청에서 프로젝트.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조달청 공무원들이랑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조달청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발주를 내고 할 때 IPD 방식을 좀 응용을 해서 낸다면 그 변화를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시드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돼야죠. 네. 이제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고 또 변화도 빨리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IPD 방식은 해외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네. 지금 마지막 질문으로 조인영 님이 이제 뭐 이런 예상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건설을 제조하면 기존의 건설업체가 죽지 않을까요? 건설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반대하지 않을까요? 라고 뭐 이렇게. 저것도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지역 건설업체가 이러한 방식으로 건설을 하는 겁니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주에서 져요. 그러면 그 업체가 이 협의체에 있는 모든 그 설계에 들어가 있는 모든 부품들이나 유닛들을 발주해가지고 공장에서 외주를 줘서 공장에 짓게 하고 그 다음에 토목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와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설업체가 기존의 그런 전통적인 방식의 건설에서 이러한 방식을 바꾸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인증을 받고 또 노력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한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GS건설이나 포스코건설은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뭐 시대가 바뀌면 건설 방식도 바뀌기 때문에 기존 건설업체가 이러한 방식으로 방법론을 바꿔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럼 제가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뭐 전에도 그랬고 이렇게 뭐 BIM도 처음에는 뭐 이런 예상들이 많았잖아요. 또 이제 그 이런 새로운 걸 가지고 또 갖고 나오셨어요. 왜 이게 뭐 이 그 교수님은 뭐 이 정열이 넘쳐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항상 새로운 거를 한번 하지 않으면은 왜냐면 이게 머리 아픈 거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면 이게 이해관계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순수하게 이런 미래를 발전하자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거 안 돼, 뭐 내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협회도 이렇게 약간 좀 왜 이렇게 다 한꺼번에 다 그냥 통일해 버렸습니다.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저는 이제 건축과를 나왔지만 대학교 때 건축을 배울 때 선생님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해요. 이게 왜 이렇게 했냐? 너무 이게 합리적이지 않고 주관적이고 해서 이제 그 보편적인 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컴퓨터를 공부하고 싶어서 컴퓨터를 공부했고 제가 영국에서는 또 전산과 교수를 했고 그때 95년도에 제가 AI in Engineering 코스를 제가 개설해가지고 인공지능을 가르쳤었어요. 그땐 영국의 대학에서. 그리고 이제 왔는데 이 BIM이라는 것들에 대한 그 전에 연구를 했지만 이게 도입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때 IMF가 98년도에 왔었어요. 그래서 2008년도까지 저는요 손가락 빨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 건설사 설계사 BIM 때가 아니다. 근데 2007년도부터 아마 저 2008년도에 만나셨을 텐데요. 그때부터 BIM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서 그때부터 되더라고요. 10년 또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DFM가 될 것 같아요. 조만간. 관심을 가지고. 저도 자랑을 하나 하면 이 방송이 한 몇 년은 앞서가요, 항상. 그래서 뭐 처음에 나왔을 때 뭐 BIM이든 뭐 다른 뭐 크라우드든 저도 좀 성격이 좀 그 앞에 가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런 걸 소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힘들어요.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힘드시죠? 예. 그 저항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가는 길이 명확해도 저항은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우리 분야에 그래도 가장 대표적이고 거의 유일한 모든 부르는 사람이 다 오잖아요. 와서 그렇죠. 우리나라 제조업이 솔직히 말하면 일본, 중국, 그다음에 핵심이 한국이에요. 그렇죠. 제조업이 정말 강국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거든요. 이제 중국은 계속 더 커지고 있고 일본도 핵심적인 기술은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샌드위치 상태인데 그래도 한중일이 제일 앞서 나가 있고 네. 세계적인 뭐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CDA 학회가 제가 이제 국제 컨퍼런스나 컨그레스 만드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이제 리딩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되고 그 방향이 아까 말씀드렸던 4차 산업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뭐 저는 CDA 학회를 맡고 있지만 그중에 한 축인 건설도 이러한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 나가서 솔직히 건설이요. 해외에 나가서 수주를 했지만 저가 수주가 많았어요. 근데 항상 적자예요. 그래서 그걸 바꿀 수 있는 정말 핵심적인 기술이 아닌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 이 협회 이렇게 그 모임에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한번 좀 한국이 주도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 국내 건축만 하다 보면 이게 사실은 국내만 하다 보면 서로 그 시장이 뭐 폭발적으로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로 한다 그러면은 뭐 아시아나 뭐 이런 데만 하면 커지는데 이거 국내만 하면 굉장히 그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오늘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네.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자주 나와주십시오. 네, 저보다 더 나은 분들 제가 많이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학회에서. 네.